이른 아침 서울 강남구의 한 세차장.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혁선의 손놀림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30대의 차량이 기다리고 있는 아침 시간, 혁선은 늘 그랬듯 맡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도 혁선의 열정만은 식을 줄 몰랐죠. 혁선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세차장 사장 김민호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습니다. 네, 사장님. 아침 일찍 오시는 손님들이 많으니까요. 게다가 요즘은 제 세차장을 차릴 돈을 모으는 중이라서요. 혁선의 대답에 김민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해온 혁선은 세차장의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는 김민호가 더욱 아껴주었죠. 세차장이요? 좋은 생각입니다. 혁선 씨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혁선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손길 아래에서 차들은 새 것처럼 반짝이며 생기를 되찾았죠. 차량 한 대 한 대를 닦아내는 혁선의 눈빛에는 꿈을 향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세차장이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네요. 혁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일하던 혁선 앞으로 검정색 벤츠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차주인 최준태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의 신사였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최준태는 세차를 맡기며 특별히 꼼꼼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차량 내부까지 깨끗하게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고객과의 미팅이 있거든요. 혁선은 평소보다 더욱 정성을 들여 세차를 시작했습니다. 차체를 닦고 타이어를 광택내고 마지막으로 실내 정리에 들어갔죠. 그때였습니다. 조수석 선반에 놓인 작은 액자 하나가 혁선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액자 속에는 한 여인과 최준태로 보이는 남자가 찍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혁선의 동작이 멈췄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은 분명 혁선의 어머니 이연주였습니다. 이럴 수가. 혁선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20해 전 6살의 혁선을 고아원에 맡기고 사라진 어머니였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흔적을 이런 곳에서 발견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혁선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달콤했던 미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을 보이고 떠나던 날의 쓸쓸한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혁선은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최준태의 목소리에 혁선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혁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진 속의 여자분이 혹시 손님의 가족이신가요? 최준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네, 제 아내입니다만. 왜 그러시죠? 혁선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지만 혁선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신뢰가 되는 줄 알지만 이 사진 속 여자분이 이연주 씨가 맞으신가요? 최준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제 아내의 이름을? 혹시 당신은? 세차장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혁선과 최준태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차가운 물줄기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죠. 제가 이연주의 아들입니다. 혁선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최준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아내가 숨기고 있던 과거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잠시 생각에 잠긴 최준태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좀 그렇네요. 퇴근하고 시간 괜찮으신가요? 제가 아는 조용한 카페가 있습니다. 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민호 사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 오후 6시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죠. 남은 시간 동안 혁선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출렁거렸습니다. 혁선 씨, 오늘은 일찍 퇴근하는 게 어떨까요? 김민호 사장이 혁선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혁선은 애써 평소처럼 보이려 했지만 손놀림이 어색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약속한 카페에서 혁선과 최준태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죠. 최준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현주가, 아니, 이현주가 결혼하기 전의 이야기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늘 말하길 꺼려했거든요. 최준태의 말에 혁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완벽하게 숨기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찔렀죠. 현주를 처음 만났을 때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늘 슬픈 눈빛을 하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혁선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간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었죠.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더군요.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울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무슨 악몽을 꾸는 것 같았죠. 최준태의 이야기를 들으며 혁선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분노와 연민, 그리움이 뒤엉켰죠. 지금 어머니는 어디 계신가요? 혁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준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청담동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가면 현주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혁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만에 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막상 만날 생각을 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죠. 혹시 어머니는 행복해 보이시나요? 혁선의 질문에 최준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그게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네요. 대화를 마치고 나온 혁선은 한밤중까지 거리를 헤맸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고 시끌벅적했지만 혁선의 마음속은 어둡고 조용했죠. 엄마. 불현듯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주던 자장가가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최준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기를 원하시네요. 최준태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혁선은 약속된 날짜를 달력에 적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겨우 닷새 그 시간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죠. 그날 이후 혁선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에 몰두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김민호 사장은 그런 혁선을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혁선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김민호의 따뜻한 말에 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장님. 전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중이니까요. 토요일 오후 청담동의 한 카페 앞. 혁선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수십 번 확인하며 긴장된 마음을 달래보았죠. 20년 만에 재회라니. 혁선은 카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최준태가 먼저 들어섰고 그 뒤로 한 여인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었죠. 이연주는 우아한 투피스 정장 차림이었지만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끝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혁선아. 이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혁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기억 속보다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맴도는 눈동자였습니다. 앉으시죠. 최준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연주는 혁선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죠. 서로를 바라보며 할 말을 고르는 동안 카페에 잔잔한 음악만이 흘렀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연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혁선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혁선아, 엄마가 미안해. 이연주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어요? 혁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연주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해 전 그날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우리 가족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어. 사채업자들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연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매일 밤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 아버지는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우리 모두가 공포에 질려 살았지. 어느 날은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납치될 뻔한 적도 있었어. 혁선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들과 마주했습니다. 늦은 밤 들리던 고함 소리, 깨지는 그릇 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흐느낌까지. 그래서 저를 고아원에 맡기신 건가요? 혁선의 질문에 이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라도 안전하게 자라길 바랐어. 하지만 그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을지도 몰라. 이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6살의 혁선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 사진 하나만 갖고 살았어. 매일 밤 너의 얼굴을 보며 울었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걸 알면서도. 혁선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가 자신 역시 그리워했다는 사실에 가슴 한켠이 아려왔죠. 그 후에 아버지는. 혁선의 말에 이연주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실종됐어. 경찰은 도주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난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려 했으니까. 이연주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빚쟁이들의 추적을 피해 도시를 전전하며 살았다는 이야기. 결국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최준태를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혁선아, 널 데리러 고아원에도 찾아갔었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이연주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도망쳤죠. 매를 많이 맞아서. 혁선의 말에 이연주는 창백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연주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준태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엄마와 아들의 20년 만의 재회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시간들이 눈물로 채워졌죠. 이연주와 혁선의 만남은 깊어가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최준태는 두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자리를 비웠고 카페의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그때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죠? 혁선의 질문에 이연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랬어. 처음엔 작은 회사였지만 점점 커져갔지.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아. 아버지는 더 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시작했거든. 이연주의 기억 속으로 과거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혁선의 아버지는 중견 건설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죠.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대출이었어. 하지만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자 사채업자들을 찾아갔지.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평화는 완전히 깨져버렸어. 혁선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린 시절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한밤중에 들리던 격앙된 목소리들, 방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 그리고 이불 속에서 덜덜 떨며 보냈던 밤들. 아버지는 계속 괜찮을 거라고 하셨어. 곧 큰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공사는 끝내 오지 않았지. 이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었죠. 어느 날은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 안까지 들어와서 난동을 부렸어.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이었는데 그들이 집안 물건들을 다 부수고 갔지.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내게 울면서 미안하다고 했어. 혁선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몰랐던 부모님의 고통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납치될 뻔한 일이 있었어. 다행히 그때 지나가던 경찰이 있어서 큰일은 면했지만 그날 밤 아버지와 나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 너를 어떻게든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이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혁선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멈칫했죠. 그래서 고아원을 선택하신 거군요. 혁선의 말에 이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를 고아원에 맡기고 난 후 아버지는 더욱 절박해졌어. 매일 밤 외출했다가 새벽에 들어왔지. 어디를 다니는지는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얼굴은 점점 더 초췌해져 갔지. 카페의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이연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사라졌어. 경찰은 도주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아버지의 지갑과 신분증이 한강변에서 발견됐어.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연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말했지. 아버지가 그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하지만 난 믿을 수 없었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혁선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가슴 한켠에 품고 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죠. 그 후로 난 도망자처럼 살았어. 도시에서 도시로 떠돌며 결국 술집에서 일하게 됐지. 그때 준태 씨를 만났고 이연주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늘 꿈에서 내가 나를 찾아왔지. 그럴 때마다 난 울면서 깨어났고 혁선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연주의 차갑던 손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제가 찾아왔잖아요. 혁선의 말에 이연주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이연주와 혁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페 주인이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하자 두 사람은 근처 한강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죠. 이곳에서 자주 울었어. 이연주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술집에서 일하게 됐을 때 매일 밤 이곳에 와서 울었지. 너무 창피해서, 너무 후회되어서.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 달빛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혁선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변 벤치에 앉았죠. 처음엔 웨이트리스로 시작했어. 하지만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왔지. 결국 도망치듯
다른 가게로 옮겨갔고 그렇게 술집 생활이 시작됐어. 이연주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가 문득 멈칫했죠. 미안해요. 오랜 습관이라. 혁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연주는 결국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담배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술집에서 일하면서 많이 달라졌어. 웃음도 많아졌고 말도 거칠어졌지. 하지만 그건 다 가면이었어. 매일 밤 손님들 앞에서 웃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내 생각에 울었으니까. 혁선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강물에 비치며 반짝였죠. 그러다 준태를 만났어. 처음엔 그저 다정한 손님이었지. 하루는 내가 실수로 술을 엎지르자 다른 손님들은 화를 냈는데 준태만은 괜찮다며 웃더라고. 이연주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그 미소는 사라졌죠. 준태는 내게 새로운 삶을 제안했어. 술집을 그만두고 함께 살자고. 처음엔 거절했지. 난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준태는 포기하지 않았어. 밤바람이 불어와 이연주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힘들었어. 준태의 집안에서는 내 과거를 안 좋게 봤지. 하지만 준태는 늘 내 편이었어. 그래서 더 미안했지. 내가 숨기고 있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혁선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연주의 손이 차가웠죠.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가 나를 찾아와 원망하는 꿈. 그럴 때마다 준태가 날 안아주었지.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른 채. 이연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를 찾으러 고아원에 갔을 때 내가 없다는 말을 들었어. 도망쳤다고. 그때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 혁선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편안해 보였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어. 준태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나 봐. 더 이상 술 마시는 걸 뭐라 하지 않더라고. 밤하늘에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달빛이 잠시 가려졌다가 다시 비쳤죠. 지금 생각하면 난 도망자였던 것 같아. 내 아버지의 실종에서도 너를 버린 것에서도 늘 도망치기만 했지. 이연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혁선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이건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혁선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너를 찾으러 갔을 때 원장 선생님이 주신 거야. 내가 고아원에 있을 때 찍은 사진들이지. 혁선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지만 대부분 수심 가득한 표정이었죠. 이렇게라도 널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이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 이튿날 아침 혁선은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이연주는 아들을 위해 처음으로 요리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죠. 어머니, 아버지의 실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혁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연주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사실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게 있어. 이연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오래된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접힌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죠. 이건 내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날 밤 내게 맡긴 거야.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지. 하지만 그가 사라지고 난 뒤 난 결국
혁선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죠. 이건 혁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트에는 사채업자들과의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거래 내역이 아니었죠. 그들이 아버지의 회사를 노린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를 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채업자들이. 혁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그들의 계략에 걸린 거야. 처음부터 우리 회사를 노리고 있었던 거지.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급하게 쓴 듯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가족을 노리고 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정체를 알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 현주야, 혁선이를 잘 부탁한다. 이 노트만 있다면. 혁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용없어. 이미 20회가 지났잖아. 게다가 그들은 지금 이 사회에서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 이현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부도 직전의 회사들을 노리고 다녔어. 처음엔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었지.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어. 이자율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고 결국 회사를 빼앗아 갔지. 혁선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당시 여러 건설회사들의 부도 소식을 다룬 신문 스크랩도 있었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파헤치려 했던 거군요. 혁선의 말에 이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사라지기 전날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고.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소식이 끊겼지. 혁선은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 숫자들이. 혁선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현주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이 노트를 잠시 빌려도 될까요? 혁선은 서둘러 세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김민호 사장은 그의 표정을 보고 곧바로 알아챘죠. 무슨 일 있나요? 김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20년 전 건설회사 부도 사태에 대해 아시나요? 김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일이라면 잠깐 내 사무실로 들어오시죠. 김민호의 사무실에는 오래된 서류철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꺼내 혁선에게 건넸죠. 저도 그때 작은 건설회사를 하나 운영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호의 사무실에서 오래된 서류들이 쌓여있는 캐비닛이 열렸습니다. 퀴퀴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혁선 씨의 아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혁선은 숨을 멈췄습니다. 3년간 매일 마주하던 사장님이 아버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굳어졌죠. 그때 우리는 같은 처지였어요. 당시 저도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거든요. 우연히 업계 모임에서 혁선 씨의 아버님을 뵙게 됐죠. 김민호는 서류철을 하나 꺼내 혁선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당시 대출 서류입니다. 이자율을 보세요. 처음엔 정상적인 이율이었지만 3개월 뒤부터 터무니없이 높아졌죠. 혁선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처음 8%였던 이자율이 어느 순간 30%로 치솟아 있었죠. 이건 분명 불법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혁선의 말에 김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어요. 계약서에는 모든 내용이 적혀 있었죠. 다만 아주 작은 글씨로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곳에. 김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비쳐 들어왔지만 공기는 무거웠죠. 혁선 씨의 아버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이 모든 것이 계획적이라는 걸 눈치채셨죠. 여러 회사가 똑같은 수법으로 무너지는 걸 보면서 혁선은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거기엔 여러 회사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수상한 자금의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죠.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숫자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혁선이 노트를 보여주자 김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계좌번호예요. 그들이 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한 비밀 계좌들이죠. 밖에서 세차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엔 늘 듣던 소리였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불길하게 들렸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계좌들은 20해 전의 것들인데 지금도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민호의 말에 혁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시죠? 제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이 계좌들로 여전히 자금이 오가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요. 그들은 아직도 같은 수법으로 회사들을 삼키고 있는 거죠. 혁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발견한 비리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럼 이제라도 이 증거를 가지고 쉽지 않을 겁니다. 김민호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금융권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어요. 단순한 사채업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거대 금융그룹의 이사진이 되어 있죠. 혁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굳은 표정을 비추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셨던 진실인데 김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계속 이 일을 조사해 왔어요. 혁선 씨의 아버님이 사라지신 후로.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서류들을 펼치자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20해 동안 같은 수법으로 무너진 회사들의 명단, 의심스러운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인물들의 정보까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은 것 같네요. 혁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그들은 20해 전과 달리 더욱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혁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차장에서는 여전히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혁선의 일상은 크게 달라졌지만 세차장은 여전히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단순한 일터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점이 되었죠. 드디어 첫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민호가 사무실에서 혁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혁선과 김민호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거 피해를 입은 회사들의 관계자들을 찾아다녔고 금융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했죠. 최준태도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시작인가요? 혁선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건 진실뿐이에요. 그들이 가진 권력에 비하면. 김민호의 말에 혁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걸 믿으셨으니까요. 그때 이현주가 세차장을 찾아왔습니다. 한 달 사이 그녀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죠.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짓눌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혁선아, 이걸 봐. 이현주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혁선의 아버지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뒤에는 완공을 앞둔 건물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공사 현장이었어요. 이현주의 말에 혁선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건물,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만 분명 2, 3동 빌딩이에요.
김민호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혁선의 눈이 빛났습니다. 23동 빌딩은 현재 그들이 조사하고 있는 금융그룹의 본사였죠.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그곳에 있다는 건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것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연주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의 눈물이 아닌 자부심의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가 있어 다행이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구나. 최준태도 이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이 가족의 진실을 찾는 여정에 함께하기로 결심했죠.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요. 최준태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차장 앞에 서서 혁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죠. 아버지, 이제 제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20해 전 아버지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것들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세차장의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혁선은 이제 더 이상 세차장을 차리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새로운 꿈은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밝히고 잃어버린 가족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것이었죠. 이제 시작이네요. 김민호가 혁선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혁선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혁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마치 20해 전 이 자리에 서 있었을 아버지의 그림자와 겹치는 것처럼 보였죠. 세차장에서 시작된 이야기. 이제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혁선의 마지막 말이 밤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그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